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27일에는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했지만 전국적인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에서는 코로나 관련 상황을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의 원인을 살펴보고 지역 대응책에 대해 토론합니다. 또 대구의 두 번째 긴급 생계 자금인 대구 희망 지원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주목할 만한 코로나 관련 뉴스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는 코로나 이슈가 정말 뒤덮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뉴스가 주목받기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 네. 큐레이션 이번 주 첫 소식도 코로나 관련입니다. 네.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확진 환자들의 갑질과 막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한 의료진이 SNS와 라디오 방송 출연 등을 통해서 그 확진 환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네. 의료진들이 이 더위 속에 격리복을 입고 일부 환자들이 시킨 택배나 배달 음식을 받아오는 일도 있고요. 네. 또 삼계탕을 시킨 뒤에 먹기 힘들다면서 뼈를 발라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랑이를 하다 지쳐서 들어주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고요. 또 익명을 요구한 의료진은 어떤 남자 환자에게 필요한 게 있냐고 물었더니 여자요라고 대답했다면서 이 성희롱도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코푼유지를 바닥에 떨어뜨린다. 그리고 속옷 빨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고충을 토로를 했습니다. 네,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근데 이 와중에 격리 치료를 받으면서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도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격리 치료를 인신 구속, 정치범 수용소라고 비유를 하면서 이 병실에서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광복절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극우이사 신혜식 씨는 이 반찬에 대한 불만까지 토로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거 좀 별로입니다. 이거 별로예요. 샐러드 파스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오늘 저녁에는 탕 없습니까? 탕 좀 얼큰하게. 아시겠지만 확진 환자 치료에는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국가가 전액으로 치료를 해주는데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비는 1인당 최대 7천만 원입니다. 일반 병실이나 이 생활치료시설에 머무르는 경증 환자는 1인당 일평균 진료비가 22만 원, 그리고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한 중등도 환자는 일평균 65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일상생활 공간이 아닌 곳에서 이 격리된 치료를 받기 때문에 답답하거나 불안할 수 있는데요.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해서 치료를 하는 이유가 있는 만큼 조금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무상 치료 중인 병실에서 방송을 하면서 특정 제품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또 치료 과정이나 의료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가짜 뉴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의료진들을 더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확진 환자들은 역학조사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개인의 이념이나 신념을 위해서 공동체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나왔던 그 양반 언론에서 비판을 했대요. 그랬더니 당신네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입원을 해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당신들도 그런 비판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의료진이 가족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길 권합니다.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여야 정치권이 서로 네 탓이다 이런 코로나 프레임 씌우기로 맞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4년 만에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던 미래통합당 이 표정 관리를 하기도 전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이 광복절 집회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은 민주노총도 집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복절 집회가 꼭 전광훈 씨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방역 실패를 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쏙 빼놨다 이렇게 비판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광훈 교회 광화문 구구선동 집회에 대한 방역 당국의 심각한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전현직 의원과 당원이 참여했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대위기가 벌어졌습니다. 외식 쿠폰을 발행하면서 마치 코로나가 곧 종식될 듯한 그런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책임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우리가 집회를 주도한 것도 아니고 주최한 것도 아니고 참여로 독려한 것도 아니라면서 대단히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소위 사회에서 구구라고 하는 분들과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강경 보수 세력과 성급기에 나서는 한편에 이 정책적으로 대여 압박에 나섰는데요. 통합당은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는 틈을 타서 이 선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빨리 4차 추경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공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공세에 휘말리는 대신에 이 정책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이 아스팔트 지지 세력에 대해서 선긋기를 하자마자 탈당하겠다라는 문자 폭탄과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당의 이 정책적 대여 압박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도 좀 지켜볼 대목 같습니다. 이 여야 정치권이 연일 니 탓이다 하면서 이 정쟁에 골몰하면서 적대감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피로감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솔직히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하고요. 앞으로 나가는 걸 고민을 해야지 지금 지쳐있는 국민들한테 그나마 정치권에 해줄 수 있는 자그마한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대구시가 희망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1차 긴급 생계자금과 달리 대구 시민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대구시 2차 생계자금은 희망지원금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24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이 지급 신청 마감일인 9월 25일까지 출생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이 신생아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 단위가 세대나 가구였던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대구 1차 생계자금과 달리 이번에는 지급 대상이 개인입니다. 희망지원금은 대구 지역 안에서만 11월 30일까지 쓸 수 있고요. 또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하고 이 잔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이 된다고 합니다. 1차 생계자금 지급 당시에 이 선별 지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혼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도 이 정당에 따라서 아니면 정당 내부에서도 지금 선별 지급, 보편 지급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보편 지급 실험에 나선 대구시 희망지원금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구 희망지원금과 관련해 김태일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긴급 생계자금이 1차 지원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도 포퓰리즘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급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진행을 해야 한다. 이 방향이 옳다고 결정하고 진행하신 계기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날 권영진 시장이 생계자금 이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이제 밝혔습니다. 그렇게 밝게 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대구시가 이미 지급했던 1차 생계자금, 그다음에 정부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이 두 가지의 그 생계 지지 효과가 서서히 이제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조짐을 이제 확인하고 뭔가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이제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의 장기화죠. 지난한 싸움이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우리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회복 능력을 계속 좀 유지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 과제다. 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완전히 다운이 되어 버리면 회복 능력을 다시 그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소진되기 전 단계에 버티어 나가도록 네. 그렇게 회복 능력 유지라는 것이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마 2차 생계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 주셨지만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차 생계자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1차 생계지원금이 지급되고 난 이후에 나름의 효과가 있고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지원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긴급 생계자금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수치가 보니까 크게 뭐 없었다, 뭐 또 굉장히 있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우리가 체감하기로는요 있죠. 그러니까 1차 생계자금 지급을 대구시가 하고 또 중앙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이제 풀므로써 네. 경기 진작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비를 자극하고 그 소비가 이제 경제를 활성화하는 특별히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아주 단비와 같은 네. 그런 효과를 주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2차 생계자금 이 정책 설계를 하면서 대구경북연구원에게 그 부탁을 해봤어요. 이것이 갖는 그 경제적 지지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물었더니 한 3천억 이상의 그 무슨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유인 효과들이 있다. 근데 실제로 이 풀리는 돈은 한 2,4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수치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혹은 또 체감상으로 볼 때 명백히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2차 생계자금도 역시 그러한 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계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소비를 진작하고 그것이 경제 활동을 이제 그 활력화시키는 이제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동인으로서 네. 2차 생계자금이 필요하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과 가장 큰 차이점이 이번은 선별 지원이 아니고 전부 다 지급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모든 시민에게 이제 드리겠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중위소득 100%, 그 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액수를 정하고 가계 규모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졌는데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무슨 문제냐 하면 선별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겠다고 그럴 때요.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한 불만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50에 끊었다고 그러면 51에 속하는 사람은 못 받잖아요. 네. 근데 그 1이라는 차이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새로운 갈등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뭐 공무원들은 주지 말자고 했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받아갔다가 또 거기에 대한 지탄이 있었다. 이게 다 선별해서 온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별 지급이 갖는 그 한계, 새로운 갈등의 요소, 이거 굉장히 컸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행정 비용이 소모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시장께서 먼저 깃발을 잡고 보편 지급으로 가자. 선별이 갖는 문제점들 좀 뛰어넘고 훌쩍 가자. 이렇게 해서 모든 시민께 드리는 그런 이제 지급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지급하는 방안을 보니까 제가 눈에 띄는 게 1차 생계자금은 세대별로 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개인을 지급 단위로 삼고 있어요. 개인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1차 생계자금 지급의 교훈입니다. 세대별로 해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그 세대 가족 가구의 형태라는 것이 너무 다양합니다. 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뭐 엄마, 아빠, 자식 이렇게 사는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극소수입니다. 네. 뭐 비혈연 동거 가족, 뭐 많은 또 이 다양한 형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모순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을 했는데 주민등록표는 그대로 둔 가정도 있고요. 또 뭐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데 세대주가 권리만 행사한다는 네.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내부의 복잡성, 모순성, 비민주성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을 단위로 지급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대별 지급이 갖는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시켜 버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시민성의 가장 핵심적인 단위지 않습니까? 네. 개인이 의무, 책임을 가지는 것인데 그러한 어떤 단위로서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환기시켜주고 자기 삶의 어떤 결정자, 자기 주도적 결정하는 개인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 내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큰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실험이라고 우리 대구가 자랑해도 좋을 만한 네. 그런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회복지 학회나 이런 쪽에서도 지향점을 이런 방향으로 두고 있습니까? 네, 복지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요. 물론 가정도 중요한 복지의 단위입니다. 네. 그러나 개인을 단위로 하는 것, 개인 중심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꿈이죠. 네. 비전입니다. 그 일종의 상당히 그 진취적인 진보적인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뭐 민주당은 옛날부터 이렇게 주장해 왔지만 이번에 미래통합당도요. 비상대책위가 새로운 강령을 만들면서 개인 중심의 복지 재구축이라고 하는 것을 강령 속에 이렇게 박아 넣어놨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어쨌든 개인 단위로 복지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이상 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도 지향점으로 두고 있는 것을 대구시에서 최초로 한번 구현해 본 셈이군요. 네, 대구가 최초로 말하자면 실험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 효과는 저는 명백히 있다고 보고요. 이미 그러한 효과가 보이는 조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그 세대별로 지급했을 때 각 가정에서 20세 이상 성인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내 몫을 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달라가 아니고 원래 자기가 그냥 자기 몫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걸 알아서 쓰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다만 편의를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네. 그 세대주가 같이 통합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통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후차적인 거죠. 거고. 편의를 네. 위한 것이고 네, 네.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외 간도요. 사실은 그 지갑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세대주가 뚝딱 해버린 데 대한 불만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는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 책임 권리를 하고 책임을 다하고요. 권리 주체가 개인이라는 걸 한층 더 분명하게 인식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구시가 하여튼 뭐 큰 일을 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네.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에도 여전히 또 사각지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청소년들 가정 밖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 같은 예. 경우에는 사실은 결정권이 없고 행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자기 권리를 찾아주는 해소 방안을 고민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게 참 숙제였습니다. 네. 이제 탈가정 위기 청소년이라고 집이 보호자가 되지 못하고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또 가정 내 폭력에 시달리고 뛰쳐나온 아이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친족 간 성폭력 때문에 나온 애들도 있고 뭐 네. 많습니다. 많은데 얘네들에게 그 독립적인 기회를 주려니까 그 친권이라는 그 법률이 그 장애물이에요. 네. 그 친권은 굉장히 불가침적인 것인가 봐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걸 넘어서서 했다가는 당장에 뭐 소송을 당하든지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게 법적으로도 안 돼요. 그럼 행정적으로 가능하냐 찾아봤더니 행정적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겨우 이제 저희 위원회가 정치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측에서 이 신청을 하면 네. 일단 홀딩을 해뒀다가 위원회가 이제 개입을 해서 부모하고 대화를 해서 뭐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역할 정도로 네. 현재는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뭔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어쨌거나 이번에는 좀 아쉬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일단 해봤고 그런 시도 끝에 뭐 약간의 어떤 그 솔루션은 찾긴 했습니다만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말고도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군데서 지금 민주당 당권 주자들부터 여러 사람들이 또는 뭐 통합당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의 성격을 두고 선별적 지급 또는 보편적 지급이라는 이 두 가지 선택을 두고 논쟁이 좀 있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급을 하는 것은 보편 지급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의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교과서적인 얘기가 현실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선별 지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네. 그러나 그 경계의 모호성과 막대한 행정 비용 때문에 정말 그 힘듭니다. 네.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건 명백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혼란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요. 보편 지급은 이제 그런 점들을 해소할 수 있긴 한데 또 재정 부담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점들이 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일이 아니다. 또 이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거나 진영의 어떤 논리로서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데는 선별 지급이 필요하고요. 어떤 데는 또 보편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재정 지원 능력이라든지 또 그 시점에서의 어떤 정책 목표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선별을 할 수도 있고 보편을 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정치권의 논의는 다분히 진영적 논리나 이념적 논리로 이 문제를 공방하기 때문에 사실 불필요합니다. 네. 대구시가 이번에 그것을 했던 것은 1차 생계자금에서 얻어진 교훈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좀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것은 일정하게 효능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재정 문제 말씀하셨는데 끝으로 짧게 교수님 우리 이번에 보편 지급하는 제2차 생계지원금에 대구시의 재정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문제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제2차 생계자금을 대구 희망지원금 이렇게 부르기로 네. 시민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 대구 희망지원금의 재원은요. 지난번에 정부가 긴급 지원해 주었던 돈 중에서 512억 원을 아껴서 남겨놓았고요. 나머지 1918억은 재난 관련 기금이 남아있던 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세출 구조 조정 네. 이것을 통해서 마련했는데 대구시 측의 얘기로는 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있는 돈 달달달 끌고 모아서 대구 지역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만들자.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함께 확인하자. 네. 뭐 이런 취지를 실현하는 데는 가치 있는 돈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뭐 지금 제2차 대유행 조짐도 보이고 있고 장기화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위원회에서 앞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 일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시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은 뭐 이런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협력과 연대의 정신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 공동체의 또 시민으로서의 중요한 정신이다. 이런 점들을 좀 환기하는 일들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간에 이 어려움을 헤쳐나온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이, 성별, 뭐 소득 따지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쳤던 협력의 정신, 또 힘든 상태에 있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연대의 정신, 이런 것들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오는 대구의 정신과 대구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과 연대의 정신이야말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그 점을 환기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김태일 위원장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세로 하루 환자 수가 4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의 전국 대유행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발 전국 단위의 N차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 시간에는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을 점검해보고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누구보다도 요즘 제일 힘들고 바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좀 잠잠해지다가 또 다시 재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두 분을 뵙는 거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두 분만 모시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두 분을 모시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한 차례 대유행은 정말 홍역을 겪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수도권이 그 비슷한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처음에 겪었던 패닉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2주 이상 거의 2주가 넘은 상황에서 세 자릿수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확진자 수가 급증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지적된 게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확진자 수가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광화문 집회를 기폭으로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감염이 된 채로 네. 다음 사람을 감염시키고 그것이 이렇게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사랑제일교회의 폭발적인 증가 원인을 돌리는 것 자체는 무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네, 거기서 시작해서 이 집회의 그래서? 큰 모임을 통해서 증폭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도 사실 이런 2차 유행이 올 것이다는 예고는 줄곧 의료계에서 중심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언제든지 우리 사람이 면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흔히 완벽한 폭풍, 퍼펙트 스톰이라고 네. 표현하는데 불씨가 떨어져서 마른 풀이 타듯이 언제든지 떨어지면 이런 유행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그 상황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자연스럽게 있어도 사실은 유행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 집회하고 또 사랑제일교회라는 그 교회발 감염이 우리 신천지처럼 이런 상황을 더 빨리 초래했다 혹은 더 폭발적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분들이 진단이 안 된 채로 이것을 그렇게 예를 들면 증상이 있거나 우리 집단에 환자가 몇 명이 왔을 때 빨리 검사해서 빨리 격리를 시키는 등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어떤 종교적 신념과 관련해서 검사를 안 하고 많은 환자들이 벌써 익을 때까지 있었다는 게 네. 지금 대유행의 가장 큰 기여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국장님, 네. 우리 8월 15일 광화문 집회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 파악하시고 또 지금 시당국에서는 조사하고 검사하시고 하시는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명단을 확보했는데 38명, 1, 2차에 걸쳐 38명을 확보해서 37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검사에 응하지 않아서 우리가 사랑제일교회 갔다 오신 분이나 또 8.15 광복절 행사에 갔다 오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받게끔 하는 행정 조치도 내리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제일교회 갔다 오신 분은 검사가 거의 끝났고 네. 그다음에 광화문 집회에 갔다 오신 분은 단체로 갔다 오신 분에 대해서는 한 1,560여 명인데 한 97% 가까이가 네. 검사를 했고 네. 지금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승용 차량이나 KTX나 이런 개별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빨리 검사를 받게끔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들으면 97%의 그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하셨는데 네. 실제로 확진자로 확인된 분들은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 대구시의 경우에는 광화문 집회에 갔다 오신 분에 대한 검사 결과는 지금까지 총 5분, 네. 직접 집회에 갔다 오신 분은 5분이 양성으로 나왔고 거의 대다수가 이제 그분들로 인한 또 2차, 3차, 심지어 4차 감염 사례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분들 자체는 몇 분이 안 되는데 네.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이 집회에 참여했는데 왜 대구에서는 감염자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참여한 인원 대비 적게 나올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회에 참석을 대구 시민들이 제일 많이 했다는 것은 다른 내용이고요. 네. 일단 우리 시민들이 갔다 오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대구에서 2, 3월 달에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어봤기 때문에 네. 마스크 쓰기라든지 개인 방역 수칙에 아주 적응을 잘하고 계십니다. 네. 서울 집회에 가셔서도 저희들이 방역 당국에서 볼 때는 개인적인 방역에 치중을 하고 마스크 쓰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내 소독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이행하지 않았을까 네. 조심스럽게 네.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방역이나 의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1,600여 명이 이 집회 참여한 거에 비해서 조금 적게 나오는 숫자가 확실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상대적으로 네. 마스크를 잘 쓰고 개인 위생을 잘했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그 외에도 벌써 이렇게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분들이 사랑제일교회와 그 인근 서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환자들이 많았는데 그분들과 그 집회 기간에 계속해서 교류가 있기보다는 어떤 한 지역을 차지해서 집회에 참여하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으로 많은 벌써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과 그룹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접촉이 돼서 일부는 감염이 되지만 개인 방역을 잘하고 마스크를 잘 쓰고 그분들과 계속 섞여 있는 상황이 계속 일어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이러스로부터 좀 멀리 존재하신 분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방 주사를 맞아서 그 집회에 참여하는 와중에도 마스크를 철저하게 써서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없는 건 참으로 다행인데요. 다른 지역에 보면 국장님, 네. 그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신천지 교인들 찾아다니면서 방역 검사하라고 동선 공개하라. 그다음에 이 조사할 때 어려움에 비하면 요즘 방역 당국이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 찾아다니면서 이 조사를 하면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보도도 있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 그 행사 다음 날은 저희들이 신변 조사를 하는데 조금 에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전부 노출을 꺼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관광버스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안내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안내 책임자들한테 일단은 무기명으로 할 테니까 책임자만 알 수 있는 코드 번호를 부여를 해서 신분이 노출 안 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다른 전체로 보자면 통계로 보면 지금 그 전체 통계가 80%가 아직 검사를 안 받은 상태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그것에 비하면 거의 완벽하게 97%면 거의 대부분이 다 검사를 한 상태군요. 네. 지금 97%는 관광버스나 단체로 갔다 오신 분들. 네. 그 외에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개인 교통편이나 또 KTX를 이용해서 갔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대본에서 광화문 근처에 30분 이상 계셨던 분들을 GPX 추적을 통해서 명단이 늘어온 게 한 1,100분 가까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에 대해서 지금 조기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같이 시와 구군이 같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그룹 그 개인적으로 갔다 온 그룹 GPS 통해서 통보받은 그룹은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1차 내려온 거는 18일 날 내려왔는데 그 그룹은 거의 90% 이상이 검사를 했고요. 지금 20명 정도가 전화 연락이 안 되는데 그분들은 아마 이 지역 내에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2차로 그저께 26일 날 내려온 그분들은 한 지금 300명 못 미치는 숫자가 지금 남아가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 지금 그 수도권이 지금 최고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지난 3월 우리 대구 상황과 비교해 보면 지금 수도권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구보다 인구가 수도권이 전 인구의 반을 차지하니까 많다는 것과 그 교통량이 엄청 많죠. 네. 그리고 지금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높고 대구에서의 유행형과 달리 GH형이라는 좀 더 전파력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 등이 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중하고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방역하기 어려워서 수도권에서 방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현재 저희들보다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네.
국장님, 그럼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7월 4일부터 시작해서 7월 달 8월 중순까지 한 43일 동안은 지역 내 그 발생한 환자가 없었습니다. 네. 우리 대구 지역은 그야말로 코로나19로부터 이제 안정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은 광복절을 기점으로 해서 8월 16일 날 서울 사랑제일교회 갔다 오신 분이 한 분이 확진되고 그 뒤로 지금까지 한 10여 일 동안에 58명, 60명 가까이 되는 확진자가 다시 발생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건당국에서도 굉장히 이점 두 자릿수 이상 확진자가 우리가 거의 청정 지역처럼 발생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또 두 자릿수 이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두 자리 이상 환자가 발생한 건 저희들이 55일 만에 네. 두 자리 이상 발생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넘어온 그런 확진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 고리를 다 찾아내고 또 일반 시민사회로의 전파를 막는데 네. 그래도 굉장히 좀 쉽다. 예를 들면 깜깜이 환자들보다는 관리 대상에 있다. 네. 김 교수님, 지금 우리 지역에서 깜깜이 환자라고 말하는 감염 고리를 못 찾는 환자들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뭐 우리 지역은 그 깜깜이 환자는 아직 지금 다시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아직은 없다. 지금 이번 15일 이후에 발생한 한 58분 가까이 되는 데서 깜깜이 환자, 물론 지역 발생 환자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은 네. 아직까지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분이 한 4분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도 가족 모임이라든지 또 수도권을 방문한 이력 또 이런 이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특정 누구와 감염 고리인지 그걸 못 찾았다는 그런. 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에는 우리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른 지역에 그래도 좀 여력이 좀 있어서 우리 지역 환자들을 이송하고 해서 대처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인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가지는 어려움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전국적일 때는 이렇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네. 지자체별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대구가 도움을 받았듯이 수도권에서 또는 타 지역에서 지금 제가 근무하는 경북대병원에도 천안에서 오신 분이 지금 입원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병상이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제공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점이 전국적 상황일 때 나름 자기 지자체는 자기가 하고 또 여유 있는 지자체는 많이 그 의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에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이동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일부 지역에 특히 광주 같은 곳을 보면 거의 뭐 중증 환자 병상은 포화가 됐다.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한 정도까지 이미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도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특히나 중증 환자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하셨죠? 예. 저희들은 1차 유행이 지나가고 난 뒤에 안정화되면서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2차 재유행에 대비해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적인 상황이 되면은 어디 도움 받을 데도 없고 우리 시 자체 자원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코로나19의 특성상 가장 그 중요한 게 제일 먼저 검사를 하고 또 그 자가격리시키고 치료 병상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일단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선별보건소, 옛날에는 선별보건소에서만 했지만은 지금은 워크스루라든지 드라이브스루 이런 방법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걸 도입함으로 인해서 하루에 최대 9,000명까지 네. 검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뒀고요. 그 다음에 또 검사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됐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예를 들면은 서울, 부산으로 보내서 검사를 하다 보면은 하루 이틀 걸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민간 검사기관을 대구에 유치를 해서 네. 대구에 검사센터가 지금 들어섰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보건연구원의 검사 기능 강화를 위해서 기능을 또 보강하고 인력도 보강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준비는 아주 역학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번 우리 1차 유행 이후에 대구시청에 역학조사관들을 5명을 더 신규 채용했습니다. 지금 그분들과 같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 또 구군에서도 또 관련 법이 변경이 돼서 한 분씩 더 역학조사관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별로도 또 2분씩 해서 총 한 30분을 역학조사관을 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김 교수님 지금 수도권 확진자들 보면 특히 고령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수도권의 확진자들도 그렇지만 고령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 현상이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이전 유행에서도 잘 증명되었듯이 가장 중요한 사망의 위험 요인이 나이입니다. 네. 특히 70대, 80대, 뭐 통계에 의하면 80대는 21.4%, 70대는 7.1%, 60대는 1.5%의 사망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집회에 많이 참석하시고 또 대구 지역에서도 비교적 그런 분들과 연관된 감염이 있었을 때 중환자들로 많이 바뀌고 중환자들에서 사망률이 발생하는데 이 중환자 한 분을 보기 위해서 중환자실과 많은 의료 제공, 의료 이용이 필요한 그런 네. 상황이라서 의료의 부담도 많이 되고 또 환자분에게는 위험이 네. 다른 상황이어서 고령자들의 증가는 이런 두 가지 사망률의 증가와 의료 부담이 많이 네. 생기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중증 환자 한 분이 발생하셨을 때 의료 부담이 경증 환자 몇 명 정도를 상대하는 것과 비슷합니까? 지난 저희들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1대 10 정도로 보통 네. 했습니다. 1대 10으로 했는데 1대 10도 가정이고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경증 환자는 그냥 이렇게 폰 만지고 TV 보시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지만 중환자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으신 분 자기 몸도 못 움직이십니다. 네. 그래서 한 팀이 이 간호를 들어가서 이렇게 체위를 변경시켜주고 변을 보면 변도 네. 닦아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료 행위는 1대 10으로 계산했지만 저는 1대 20, 30이라고 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할 만큼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 부담은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자꾸 나오는 얘기가 이제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하고 또 일주일을 더 연장하겠다. 3단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자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염학회나 관련 의료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또는 예전부터 지금도 늦었다. 빨리 해야 된다. 미리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명서도 내지 않았습니까? 김 교수님 네. 보시기에는 2단계 가지고는 안 된다.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방역만 생각하면 그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 정부의 고민이 많이 있겠죠. 매일매일 고민한다 이런 이야기를 브리핑 때도 하시고 계신 거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주일 더 연장하면서 추이를 보실 것 같은데 방역 외에 뭐 교육이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부분 외국에서 지금 환자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는 것도 국가의 문을 닫으면 제일 쉽겠지만 그 국가의 문을 닫는 거는 감염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수는 없는 네. 부분이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어떤 부분은 3단계와 닮아 있고 어떤 부분은 2단계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 어떤 부분은 2단계보다도 조금 느슨한 부분도 있는 그런 좀 집중을 지금 위험한 곳에 좀 집중을 한 일률적인 3단계, 일률적인 2단계가 아닌 일부는 3단계에 준하는 그러나 2단계를 기준으로 하는 그리고 언제든지 시간이 그 사태가 변함에 따라서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우리 대구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때를 대비해서 각종 매뉴얼들을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만약에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필수 그런 불효불급한 행사나 모임 이런 거를 자제를 하고 또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은 3단계에서는 필수적인 사회 경제 시설, 경제 활동 이거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이나 집합 금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3단계에서는 실내외를 구분하고 10인 이상 행사나 모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하지만은 3단계에서는 아예 경기를 못하게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고위험 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중위험 시설 이런 거 운영면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계에서는 전부 운영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이런 시설은 2단계에서는 인원수를 줄인다든지 또 비대면 수업을 한다든지 병행을 하고 하지만은 3단계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하거나 휴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2차 대유행이 시작이 된다면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병상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또 더불어서 생활치료센터를 네. 지난번 운영했지 않습니까? 생활치료센터를 조속히 열어서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병원에 있어야 되는 사람은 병원에 있고 중환자를 보는 게 아까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아주 핵심이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환자실을 확보하는 것에 더불어서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훈련된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에는 간호 인력이 있고 의사 인력 네. 그 외에도 기사도 계시고 여러 가지 보조 인력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훈련된 인력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한번 경험해서 훨씬 낫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우리가 훈련을 하고 가상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병상에 바로 병상을 확보하는 숫자 그리고 이틀 내에 병상을 확보하는 숫자 장기전에서 병상을 확보하는 숫자 그리고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어떤 사람은 다시 중환자실로 가고 어떤 사람은 병실에 있고 또는 전원시켜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훈련하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작동하는 그냥 우리가 글로만 있어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병상과 인력과를 위해서 그것들을 보건노조에서도 훈련된 간호 인력이 지금 모자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네.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좀 더 실질적인 것을 하고 하는 것들을 더 계속 준비를 하고 훈련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준비하고 있는 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일 좋은 방어책은 마스크 아니겠습니까? 마스크를 쓰는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보셔서 알겠지만
워낙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마스크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KF80, 그다음에 KF94 이렇게 있는데 대중교통을 탈 때 혹은 뭐 거리를 다닐 때 이 상황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면 마스크 써도 된다는 얘기도 있다가 최근에는 지금 다시 유행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한 KF80 이상은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짧게 교수님께서 마스크에 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위험도에 따라서 마스크가 하는 역할이 좀 다를 것 같고요. 뭐 환자를 만날 가능성이 아주 많을 때는 KF94 또는 뭐 병원 환경에서는 N95를 써야 되겠죠. 그러나 환자를 만날 그 기회가 좀 낮아질수록 뭐 덴탈 마스크라든지 하는 것들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중 집회를 간다. 많은 그 중에서 환자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KF80 이상 쓰는 것이 권장되고요. 뭐 바깥에 야외에 산책을 간다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덴탈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제 역할을 비말이 튀는 것을 많이 막아내기 때문에 아주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 시점에서 시민들 또는 의료진들 또는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말씀 주시죠. 우리 서울발 그 코로나 확진 사태가 지금 날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도 43일간의 평온을 유지하다가 지금 수도권이 무너지면서 지역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종전의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개인 방역 수칙을 위한 마스크석이라든지 손 씻기 또 음식물 섭취할 때 또 거리 두기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수도권에서 만연하고 있는 그런 코로나 확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효불급한 그런 행사나 모임에 가시지 말고 부득이하게 가셔야 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식사는 하지 마시고 돌아오시길 바라고 또 돌아오셔서 증세가 있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 8월 15일 날 서울 광화문 집회에 갔다 오셨고 난 뒤에 아직까지 검사를 안 받으신 분은 검사를 받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한 것이고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루속히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신일 단장님. 네, 그 방역을 주도하고 있는 당국에서는 지자체와 뭐 여러 그 방역 당국에서는 환자를 빨리 찾아내서 일반인으로부터 분리시킨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왔을 때 열심히 치료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시민들께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저기 보건국장님 이야기하셨듯이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특히 대구에서 또 더 나아가서 전국에서의 이 사태를 같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영화에서 말처럼 항상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서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을 넘어왔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는 한번 어려움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소중한 교훈을 잊지 말고 또다시 닥쳐오는 2차 대유행에도 거리두기, 마스크 철저하게 해서 이번 어려움과 대유행도 별 탈 없이 별 큰 희생 없이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우리는 사실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감염 증상부터 다양한 변이에 이르기까지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자체도 변이를 계속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념과 종교와 결합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새로운 변종입니다. 바이러스 자체만으로도 버거운데 특정 정치 이념이나 종교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과 결합해 엄청나게 무서운 변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치적 지향성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방역에는 그런 것들이 개입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쓰러지기 직전까지 내몰린 방역 당국의 검사와 의료 행위를 대하는 일부 사람들을 보면 요즘 우리 사회가 바이러스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